우리 역사에서 80년대만큼 스포츠 붐이 일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두환, 그는 어느 분야보다 스포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고 덕분에 스포츠계에선 지금도 그를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합니다. 어느 한 분야라도 잘했으면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전두환이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 스포츠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두환은 스포츠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치밀하게 이용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만 가능하다는 프로야구가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도 안 되던 한국에 탄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83년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해태 타이거즈가 창단 2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축포가 터지고 관중들의 함성이 터지던 그 순간 서울운동장 위로 노래의 한 곡이 울려 퍼졌다. 승리의 그날 해태의 축가는 목포의 눈물이었다. 그게 나오니까 전 서울운동장에 목포의 눈물을 부르면서 다 울더라고요. 근데 참 모르겠어요. 난 왜 그날 그 반주로 그 목포의 눈물이 우승하는 순간에 나왔는지. 촉포가 터지면서 타격 코치하고 둘이 일본인들이 와 있었는데 나랑 같이 야구를 보다가 막 내 손 꽂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사람들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저 사람들이. 우승했는데 왜 우냐. 저 노래가 무슨 노래냐. 프로야구의 가장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전라도 광주였다. 프로 통산 9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던 해태. 그러나 창단 초만 해도 선수 부족으로 최약체로 분류되던 팀이었다. 원볼 엣지 2구 찼습니다. 중견수 쪽에 안타냐. 그러나 2루수 잡았다 놓쳤다. 출범 당시 해태가 보유했던 선수는 다른 팀의 절반에 불과한 14명. 그중에서도 9명은 광주 출신이 아니었다. 2루수 땅볼 2루수 잡자. 그저 뒤쪽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때 당시 출범 당시에는 밥이었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팀의 밥이었지. 어처구니 없었죠. 뭐 제가 좋지는 했습니다만 가서 무슨 이기고 진 거보다도 야구장에 가면 야 저희는 허리 아픈데 저희는 다리 아픈데 쳐다보고 안 갔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창단 직후인 82년 2월 연고지인 광주로 내려간 해태 선수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광주의 상처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다. 관공서 건물에 막 총알 자국이 박혀 있고, 그리고 어디 한 군데 부서진 데는 아직 그 복구도 못한 데도 있었고, 항상 이 얘기 시작은 5.18부터 시작을 합니다. 5.18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듣다 보면은 참 참담했겠구나라고 하면서 야구로 넘어가면서 위안이 되죠.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홈런 하나 쳐야지. 무등 그 관광호텔에 딱 가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세 분인가 여기 책임자가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할아버지가 또 뭐 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랬더니 뭐 하셨지? 알제이? 그러더라고요. 뭐를 알아요?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 한점 풀어이?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한 좀 풀어달라고. 그만두니까 갑자기 그냥 울컥해지더라고. 2년의 세월에도 아물지 않은 광주의 상처는 해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응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마다 5월이면 그 분출구마저 봉쇄됐다. 개막 첫 해인 82년 무등 경기장에서 있을 5월 15일과 16일 2연전을 앞두고 KBO에 지침이 내려왔다. 4월 달쯤 됐는데 개막 기준 얼마 안 되는데 그 시합 중지하라 이게. 전두환 씨 밑에 있는 사람이 5.28 광주 할 때가 난 몰랐지. 모르고 스케치를 짰는데 게임 전에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지금 소복을 입은 약 3,000명 가량의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야구장으로 지금 시위하러 온다. 이런 막 소문이 퍼지고 이래서 뭐 그야말로 운동장은 그 뭡니까 기동 경찰들이 꽉 차고 이랬어요. 그래도 합시다. 해보자 말이에요. 안 왔어요. 소복을 입은 사람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야구 구경하러 왔다가 야구 맞추니까 가고 그랬거든요. 아직 충격과 공포가 도시를 지배하던 그해 삼엄한 경비 속에서 경기는 소요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5.18 전후로 광주에서는 두 번 다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수 없게 됐다. 몸이 맞는 볼로 출루했던 김동현 원스트라이크에 2구 쳤습니다. 중기수 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기수 넘어가느냐 그대로 홈런! 2점짜리 홈런 김동현. 창단 첫해 4위에 머물렀던 해태는 이듬해부터 연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팬들의 열기는 폭발적이었다. 어느 도시든 해태의 홈구장을 방불케 했다. 전라도 출신이란 이유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야구장에 모여 함께 환호하고 마음껏 울분을 토했다. 그들에게 해태의 승리는 곧 광주의 승리였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재미로 살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재미로 살았어요. 뭐 신문에 어느 선수가 잘하면 그래 너 보는 맛으로 세상은 산다 이런 타이틀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너 잘하는 모습 그거 보는 맛으로 세상은 산다. 오직히 그 세상이 답답하고 그 선수들 운동하고 나오면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사주려고. 그다음에 타이거스 선수들하고 같이 가서 이 점심을 먹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짜예요. 나도 공짜를 몇 번 얻어 먹었어. 돈 얘기는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기는 걸로 난 대신하겠다. 우승해라. 그 정도예요. 5월 그날에 대한 모든 것이 금기였던 시대. 가난한 야구단 해태는 그들의 한을 달래준 위안이었고 야구장은 그들의 서름을 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정권이 허락한 위험하지 않은 해방구였다. 효과는 봤죠. 효과는 분명히 봤죠. 전라도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해태 타이거스가 우승함으로써 이렇게 풀어졌으니까 조금씩은 풀어졌어. 난 조금 풀어졌다고 보거든요. 나는. 치유보다도 한풀이었다니까요. 그 자체가 치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서 만들었으니까 야구가 못하면 더 미워했을지 모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꼴등이나 했었고 나면 새끼들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랬을지 모르는데 잘하니까 그걸라도 즐겁고 재밌으니까. 광주의 한과 서름은 해태 우승의 동력이었고 해태의 승리는 광주의 분노를 야구장으로 결집시킨 힘이었다. 그러나 해태 열풍은 역설적이게도 프로야구의 정치적 의도가 성공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청와대 쪽에서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상당히 좀 좋았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만들었던 그 소기의 목적이랄까, 그건 야구도 좋아졌고 자기네들도 좋아졌고. 그래 그 당시는 뭐 밤만 되면은 좀 화제가 조금 많이 분산이 돼버렸죠. 그 당시는 뭐 관심이라는 거는 뭐 군부에 대한 어떤 뭐 독재다, 어떻든 뭐 데모다, 뭐 5.18이 어떻다 이래 있다가 이 영원함이 막 대리전쟁을 붙는 야구가 대리전쟁하는 바람에 상당한 그거 뭐랄까 거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 선수가 일제히 달려나오는군요. 아주 멋지네요. 일일이 82년 3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프로야구가 첫 선을 보였다. 쳤습니다. 좌측 넘어갈 듯합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 승부를 뒤집는 홈런의 묘미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절속출범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의 열풍은 곧 전국을 강타했다. 어린아이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프로야구가 주된 화제로 떠올랐다. 정권의 의도는 적중하고 있었다. 프로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이건 기업의 논리, 시장의 논리가 철저하게 관철되고 거기에서 좌우가 되는 것이 프로스포츠 세계거든요. 정권이 나서서 프로스포츠를 주도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일 것입니다. 야구협회 관계자였던 이용일과 해설자 이호헌. 이들이 청와대로부터 처음 호출을 받은 것은 81년 8월이었다. 경우에는 청와대 우병규 수석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한국의 프로야구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자네가 그 야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싶다. 들어와서 좀 담당자를 만나달라. 그래서 그 이상주 수석이라고 그분이 그 교육문화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뛰어 들어갔죠. 서울대 사대교수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던 이상주. 프로야구는 그의 아이디어였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 절대 내가 왜냐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주 사태에 대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그 나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마음속에 탈정치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했다. 그래서 50 정부에서는 3S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걸 한다 이런 말이 퍼져 있어 많이 그 후에 나왔어요. 그러나 탈정치화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게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국민들이 무슨 국회의원은 누가 되느냐 장관은 누가 되느냐 해서 그 정치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그 정치적인 관심이 과잉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스포츠 같은 이런 것을 프로화하면은 앞으로 국민들의 화제도 좀 건실해지고 또 우리나라 문화도 좀 훨씬 더 건전하게 바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용일과 이호헌은 청와대를 다녀온 지 일주일 만에 프로야구 창립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한다. 선수 연봉과 경기 방식 등 프로야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핵심은 지역 연고제였다. 각 지역별로 구단을 맡을 기업 리스트까지 미리 작성됐다. 서울은 롯데, 인천은 현대, 광주는 삼양사. 일환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후보 기업까지 정해졌다. 기업들과의 접촉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전체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구단이 확정된 건 청와대가 나선 지 2달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광주 전남이 문제였다. 호남 푸대접이라는 말을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프로야구를 만들려고 쫓아다니면 경상도라든지 서울 일대에서는 팀이 많이 나오는데 호남에 내려가서는 안 나와요. 왜? 기업이 그만큼 부실한 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규모가 다 적고 프로야구를 할 힘이 안 된다. 삼양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엔 이안이었던 금호를 접촉했다. 그러나 호남 기업들은 모두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청와대는 서울로 눈을 돌렸다. 호남에 다른 기업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서울에 있더라도 오나가 호남 사람이 누구냐 찾았더니 교보생명하고 해태하고 2가지였어요. 2개였어요. 근데 교보생명은 자기들 홍보 효과로 봐서는 별로 안 하니까 혜태가 한다 그랬는 거예요. 회장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토론 달지 말아라. 무조건 만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토를 달지 말라고요? 예, 아니 다른 말은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하지 말고 일단은 만든다. 이사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군요. 이상주 씨로부터
프로야구 그 전남 호남의 그 타이거스를 해태를 이제 찍었다. 그래가지고 해태가 나가게 돼 있다. 마지막 광주 전남의 교단은 해태로 결정됐다. 나머지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선수단 구성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82년 1월. 계획에서 창단까지 불과 6달 만에 이루어진 그야말로 초고속 출범이었다. 서둘러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수석회의에서 층마다 좀 틀린.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어요. 수석회의에서. 여보 뭐 이렇게 국민 정서 문제, 국민의 무슨 여가소녀 이렇게 무슨 문제가 나왔다가 여보 당신네도 그러지 말고 프로스포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상주를 비롯한 수석들이 몇 개월 지났는데 뭔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 누구야? 제왕 아니야. 제왕인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한번 떡 던졌는데 개발도상국 한국이 선진국과 나란히 프로야구 시대를 열던 날, 역사적인 개막전 시구의 주인공은 전두환이었다.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한국 프로야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청와대가 주도해 탄생시킨 프로야구. 그것은 군사정권의 이미지를 싣고 민심을 얻기 위한 고공의 야심작이었다. 이후 대대적인 스포츠 붐을 주도하며 성공한 프로야구는 전두환에게 새로운 칭호를 안겨준다. 스포츠 대통령 전두환. 학살의 원흉이라 불리던 그가 난데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근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이다. 전두환 씨가 드디어 국민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스포츠로 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안 거죠. 그래서 경향신문에 한 페이지를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당장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고맙다고요? 예. 프로야구는 전두환 정권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는 광주의 분노와 끓어오르는 민심을 야구장에 묶어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로야구 열기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스포츠 붐을 조성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정권에겐 단시간 내에 일어날 스포츠 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최고 걸작,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공화국의 시작을 알렸던 81년 9월 바덴바덴의 낭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한밤중에 날아온 뜻밖의 낭보였다. 유력시되던 아시아의 경제대국 일본을 꺾고 개발도상국이자 분단국인 한국이 88 올림픽의 개최지가 된 것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다. 서독 현지에서 유치단이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무렵, 정작 소식을 접한 국내 분위기는 딴판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올림픽을 유치했냐 그 얘기예요. 다들. 천문학적인 숫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냐. 근데 나중에 올림픽 유치한 것을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안 거예요. 어떤 계기로 알게 된 겁니까? 아니 하는 곳 당장 그 우선 국무총리부터 바꿨잖아요. 그동안 국사의 미력이나마 바칠 수 있었던 것을 유치 직후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난 남덕.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총리로 불리던 그는 올림픽 망국론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올림픽 유치를 반대했던 인물이었다. 10년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입니다. 경제가 엄청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을 유치해서 올림픽을 치르려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계산이 뭐 간단히 10억 달러 정도 든다 그랬는데 1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들죠. 드는데 그냥 10억 달러 들어가지고 그 할 바에는 경제를 회생하는데 더 많은 노력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술 비서관들도 거의 다 반대했어요. IOC의 유치 신청서를 내기 위해선 KOC, 즉 한국올림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80년 11월 KOC 위원들이 비상 소집됐다. 88년도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는 결의를 하려고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그냥 그 너무 놀래가지고 회장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리고 막 웃었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회의장이 술렁거리자 조상호 KOC 위원장은 품속에서 2장의 편지를 꺼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해 한국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고 분열된 국론을 결집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건 상당한 사람의 그 저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친필이에요. 대통령 전두환.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자 그러고 반대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88 올림픽 서울 유치 계획이 처음 공식 발표된 건 박정희 정권 말기인 79년 10월. 그러나 불과 2주일 후 닥친 12.6 사태로 유야무야되고 만다. 꺼져가던 올림픽의 불씨를 되살린 건 1년 후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이었다. 여러 국무위원하고 뭐 이렇게 만난 모임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올림픽은 꼭 유치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했어요. 하면서 그 이번에 유치 못하면 대한체육회 회장 그만두라 사표 받으시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사실 상당히 뭐 엄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는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엄명에 따라 즉시 유치단이 꾸려졌다. 정계와 재계, 언론계, 체육계를 총망라한 대규모 유치단이었다. 상대는 이미 4년 전부터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던 일본의 나고야였다. 유치단이 떠나기 전날 안기 부장 유학성은 전두환을 대신해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진다. 사실상 협박이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면 지중해 푸른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올림픽 유치하지 못하면 지중해 푸른물에 빠져 죽으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다음 날 바덴바덴행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의외의 인물이 유치단 앞에 나타났다.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박정규. 당시 신군부에 의해 부정축제자로 몰려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인물이었다. 유치단, 올림픽 유치단이 갈 때 마지막 순간 비행기를 30분 연기를 시키면서 박정규 씨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소문 해보니까 국제 스포츠계에 그래도 인맥 있는 사람은 박정규 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합류한 박정규는 마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다. 세계 굴지의 스포츠 재벌 아디다스의 회장 다슬러와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이다. IOC 위원 수십 명을 움직일 수 있는 국제 스포츠계의 제왕 다슬러. 그가 막바지에 몰려 초조해 있던 유치단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그 다슬러 씨가 한 얘기가 지금 올림픽 유치에 지금 나가요와 서울 이제 경합하는데 굉장히 서울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도 열심히 뛰겠다. 그 대신에 만일 서울이 유치가 되면은
이 TV 방영권하고 이 마케팅하는 이런 이 권한을 갖다가 우리에게 달라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마케팅 우리 잘 알지도 못하고 방영권도 잘 모르고 하니까는 좋다, 다 준다. 그 대신 몇 표 나올 거냐 이랬거든. 하니까 한 46표쯤 나올 것 같다. 그 당시엔 42표면 이겼거든요. The result was Seoul 50, Seoul 52, Nagoya 1 set, Nagoya 27. 불과 3일을 앞두고 맺어진 다슬러와의 밀약이 전세를 뒤집은 결정타였다. 요시단의 운명도 극적으로 바뀌었다. 남덕우가 물러난 후 당시 무역협회장이던 유창순이 신임 국무총리로 임명됐다. 재벌 총수들을 총동원 유치작전에 나섰던 정주영. 그는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체육회장직에 올랐다. 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 박종규. 그는 부정축제자라는 오명을 벗고 국가원수가 추천하는 IOC 위원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보공화국 출범 첫 해에 일약 올림픽 개최국의 대통령이 된 전두환. 청와대와 내각, 체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올림픽 유치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일까? 전두환에게 처음 올림픽에 대해 조언했던 이는 현해탄의 밀사라 불리던 세지마 류조였다.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존재, 일본 육사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 군인으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한일 관계를 막후에서 조종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일본 재계의 거물 고토와 함께 전두환을 만난 건 80년 8월. 1980년 8월 우리가 방한했을 때 한국의 국내 정세는 전 장군의 대통령 취임이 기정사실화됐던 때였습니다. 전 장군은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했고 우리는 올림픽이나 만국 박람회의 개최를 권했습니다. 전 장군도 그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64년 도쿄올림픽은 패전의 상처를 딛고 국민들을 결집시켜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키운 밑바탕이었다. 단기간에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올림픽. 전두환에겐 획기적인 돌파구였다. 집권의 발판으로 한 도시를 피로 물들였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었다. 광주. 그것은 전두환에게 빨리 덮어야 할 과거였다. 국내외에 들끓던 분노를 식히고 광주로부터 시선을 돌려놓기 위해선 찬란한 미래가 필요했다. 88 올림픽 유치 성공. 그것은 전두환에게 극적인 반전의 기회였다. 지나친 국가주의의 추구를 엄격히 자제함으로써 우리 자신부터가 이 대회를 정치적 목적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 말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지 불과 열흘 후에 전두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건 역으로 그가 올림픽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올림픽. 하지만 올림픽은 5공화국 통치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후 이듬해부터 세상이 달라졌다.
자유와 개방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오랜 족쇄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술집들이 호황을 맞았다. 12시 통금 시간에 쫓기려면 뭐 11시쯤 되면 막 서둘러서 그 술판을 걷어야 했었는데 12시까지 있으면서 좀 냉소와 자조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두환이 이 피곤한 민중들에게 해주는 일이 하나는 있구나. 우리가 밤새워서 술 먹을 수 있게는 됐구나 하고. 호프집이란 이름의 술집이 등장하고 룸살롱과 스탠드바 등 신종 향락업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유흥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도시의 밤은 갈수록 화려해져 갔다. 제가 그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딱 나오니까 놀래본 것은 시민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까지 이렇게 암흑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냐고 말이에요. 내 눈에 이거 이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상하다. 통금 해제 한 달 후 시미아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성인 영화를 상영했고 밤마다 영화관 앞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첫 상영작이었던 에마 부인은 3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그해 한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에마 부인 기점으로 완화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상당히 파격적이란 말을 썼어요 그때. 그 후로 많이 완화됐죠. 그래서 그 후로 보물듯이 그냥 에로티즘 영화가 막 엄청나게 나왔어요. 파격적인 검열의 완화는 스크린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82년 개봉된 한국 영화 중 무려 60%가 에로 영화라 불리던 성인 영화였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모든 영화에 허락되지는 않았다. 정치적인 검열은 여전했다. 또 제가 조 감독했던 그 나그네는 계속 않는다 같은 경우에 이보이가 그 물지개에 지고 이렇게 봉천동 공에 이렇게 걸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옆에 연탄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연탄재 때문에 잘리버렸다. 연탄재 보이네. 그냥 뭔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뭔가 이렇게 그 혐오감을 주고 이런 건 다 잘렸다. 그러니까 연탄재가 길거리에 나와 있다고 잘리니까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했겠어요? 노래에도 뭐 사나운 뭐 공포. 재미있는 게 공포의 외인 구단이잖아요 원체. 근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공포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넌센스 시절이 있어요. 공포의 외인 구단에 공포를 못 붙여서 할 수 없이 이장호의 외인 구단 그랬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거세된 자율과 개방의 시대. 정치적 억압의 분위기가 퇴폐와 향락을 방조했다면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장했던 분야가 있었다. (83년) 국민체육진흥정책이란 이름으로 전국에 국민체조가 보급됐다. 학교와 직장에선 매일 똑같은 음악에 맞춰 똑같은 체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각종 모임과 기업체들은 야유회 대신 운동회로 친목을 다졌다. 88올림픽에 대비하려면 체육은 곧 생활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선진조국의 창조, 그것은 우리의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으로서 원인은 내 임기 중 신명을 바쳐 기필코 이를 실현하고야 말 것입니다. 선진조국의 창조, 전두환에게 그 길은 체육에 있었다. 82년 문교부 산하에 있던 체육국이 체육부로 승격해 독립했다. 체육 입국이란 목표는 상향 조정됐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현실 인식으로 스포츠 강국을 지향하며 마침내 체육을 통해 선진국을 이루자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목표가 세워졌다. 그 결과 세계 체육계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다.
88 올림픽에 참가할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10살에서 19살 사이의 청소년 600만 명에 대한 체력 검사가 실시됐다. 1차 선발된 12,000명은 국가가 직접 테스트에 나섰다. 최종 선발된 꿈나무만 무려 5천여 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수를 대상으로 했던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독이나 구소련, 중국 같은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 많은 대상을 인원으로 해서 한 거는 없어요. 8688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잔치상만 벌려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경기 성적이 좋아야 국민적인 호응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메달을 따야 된다. 메달을 많이 따온 게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그때는 금메달을 많이 따야 되고 물론 이번에 나가서 금메달. 목표는 보다 많은 메달이었다. 이를 위해 전두환은 체육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축구장 두 면이 있어요. 저기 두 면이요? 네, 두 면. 저거는 이제 대표팀 코치 감독의 급여를 올려줘야 된다.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선생이 35만 원 정도 받을 때 여기 대표팀 코치 감독이 얼마를 받았냐면 20만 원 받았어요. 차관급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관 월급이 72만 원이었어요. 트레이너 70, 코치 80, 감독을 90만 원으로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올렸죠.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도 파격적인 혜택들이 보장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만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체육계는 속속 재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대한체육회 산하 33개 단체 중 25개 단체장이 재벌 총수로 교체됐다. 그들은 막대한 기부금으로 체육 입국을 지원했다. 그때가 레슬링협회 회장이 네.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시죠? 그렇죠. 당시 돈 엄청 쓰셨죠? 우리 선수들한테는 상당히 좋았죠. 예. 지원이나 이런 게 당시에 이제 우리 선수들만 이렇게 훈련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이제 그 레슬링 강국이라고 하는 구라파에 이렇게 훈련을 가서 하고 그랬었죠. 그 비용을 이제 다 대신 겁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전두환이 스포츠 강국을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때 도시 곳곳에서도 날마다 전쟁이 벌어졌다. 공권력도 모자라 이른바 철거 깡패라 불리는 용역들까지 동원됐다. 올림픽 개최 전까지 도시 미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올림픽이라는 게 그 허울 좋은 그런 오히려 더 불행한 거였었거든요. 그냥 무자비하게 그 철거 용역 조폭들 막 공권력 해가지고 그냥 싹쓸이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맞대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거죠. 빨갱이들이니까 초치는 저런 걸 한다 이렇게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앞으로 적어도 서울시 정도 되면은 이제는 무허가 건물이 새로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무허가 건물이 생긴다는 것은 그게 바로 사각지대야. 해당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전혀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가가 주도한 철거 전쟁. 이유는 돈이었다. 올림픽 도시 서울은 1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빚더미 위에 올라 있었다. 무리한 올림픽 유치의 후폭풍은 엉뚱한 곳으로 불어닥쳤다. 전두환의 막대한 정치 비용을 메우기 위해 무려 70여만 명의 빈민들이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수요이 엄청나지.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에 땅 한 평에 2,000원이면 사는 땅을,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수용을 할 때는 2,000원에 수용하잖아요. 다 짓고 분양할 때는 2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지, 평당. 그럼 얼마가 이익이에요? 거의 1,000배 가까이 이익이거든요. 시공할 땐 많은데 역부족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어요. 엄청난 호황이었겠네요. 아, 그럼 호황이지.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얼마만큼 돈을 휩쓸어 갔는지 노태우까지 해서. 철거민들은 서울을 떠나 도심 외곽으로 밀려갔다. 그러나 올림픽은 그곳까지 따라왔다. 고속도로 변이라 좀 시끄럽다고 흠을 잡긴 했어도 그게 큰 문제가 되리라곤 아무도 몰랐다. 가건물이라며 철거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지으란 말뿐이었다. 비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천막마저 시청에 의해 철거됐다. 올림픽 때 고속도로로 성화가 지나간다는 것이 이유였다. 세계가 주목할 나라 선진 한국에 그들은 드러나선 안 되는 치부였다. 그때마다 그냥 진짜 없는 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제일 크죠. 못 사는 게 이렇게 죄인가 싶은 거지. 그 처음에는 그때는 그 올림픽 때문에 그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지. 무조건 그냥 거기서 재갑을 하니까 그렇게 조금 정부에서 돈 벌어 몰라고 재개발 하는 줄만 그렇게 알았지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제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알았지. 여기 와갖고 알았지. 그렇지, 그때 올림픽 때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헐고 뭐 갈 데가 있어요. 그 식구가 여간 만에 뭐 어디 뭐 갈 데가 있죠. 그 식구 몇백 명이 갈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수된 이거 땅굴을 파가지고 안 보이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선 어디론가 사라져야 했다. 성화가 지나갈 단 몇 분을 위해 그들은 1년의 세월을 땅속에서 살아야 했다. 결의의 영광을 드높이고 번영과 통일을 열어가는 도약대. 선진조국 창조를 향한 올림픽의 나라에서 그것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사각지대였다. 스포츠계에서는 그를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젊음이 격돌하는 스포츠 현장에 직접 나타나거나 값진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격려 전문을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선전을 축하해주는 등 스포츠계를 이해하려는 남다른 노력이 체육계 사람들에겐 큰 감명을 주곤 했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그것이 표적이 너무 이제 잘해주는 것 같이 뭐 그러니까 კონ트하면 이제 선수촌에 와서 뭐 격려도 하고 그러냐. 그건 너무 그래도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이거 뭐 스포츠를 편애하고 말이야. 그거를 앞세워가지고 히틀러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84 올림픽 때 이제 금메달이 쏟아져 나왔잖아. 6개가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메달을 향한 전두환의 집념은 마침내 화려한 결실을 거둔다.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5대4로 한국의 유인탁 선수가 다시 금메달입니다. LA 올림픽에서 무려 6개의 금메달이 쏟아진 것이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LA 올림픽이 채 끝나기도 전 방송사 관계자들이 청와대로 긴급 소집됐다. LA 올림픽을 활용한 홍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는 대통령 전두환. 그 지시에 따라 체육 입국을 위한 각하의 영도력과 집념을 부각해 이듬해 총선의 압승으로 이어간다는 목표가 수립된다. 그러기 위해선 선수들을 신화적 존재로 만들어야 했다. LA 올림픽의 성과를 이용해 정권의 안정을 꾀한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메달리스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네 분입니다. 우리의 이번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영광은 전두환 대통령의 집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한 체육진흥 정책의 결실이라고 보네요. 그와 같은 체육 중시 정책은 88 올림픽 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KBS와 MBC가 3시간 동안 동시 생중계한 사상 최대의 축제. 주인공은 전두환이었다. 지금 그 국민개선 축제에서 나오는 그 이 캄캄한 밤하늘에 그 이 서치라이트를 비춰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 이른바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의 그 우리 선수들에 대한 투혼의 그를 송가. 한국의 국력과 한마음 한뜻이 된 우리의 응원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불러일으켜준 대한의 근황. LA 올림픽 선수단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어떤 그 현실 사회의 그 고달픔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있고 그때는 아마 여하튼 그 우리가 마치 선진국에 들어선 양 혹은 그야말로 잔치집이나 된 양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그 상징 조작의 효과가 대단했었죠. 애국가와 태극기를 동원한 상징 조작. 그것은 선수들에 대한 환호와 열광을 정권에 대한 지지로 포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LA 올림픽의 성공은 정권 초기의 분위기를 일거에 바꿔놓은 대반전의 계기였다. 88 올림픽 유치에 비판적이던 이들까지 지지로 돌려놓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올림픽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다.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집권 초 정권을 위태롭게 했던 정치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발판이 된다. LA 올림픽 한 달 후 전두환은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다. 광주 학살의 원흉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하면 된다는 정신의 나라 한국의 대통령으로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87년 7월) 6월 항쟁에서 희생됐던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시청 앞에 이른 행렬은 일제히 태극기의 조기 개양을 외쳤다. 이한열을 추모하기 위해 태극기가 조기로 개양됐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태극기 옆에 있던 올림픽기가 바닥으로 끌어내려졌다. 그것은 순수해야 할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데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었다. 올림픽, 그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올림픽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을 비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올림픽을 통해 국민을 지배하고자 했고 84년을 정점으로 정권의 초기 안정화에 성공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탈정치화의 세례 속에서도 한국 사회 한 구석에 여전히 광주의 기억과 민주화의 열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네들 각오는 돼 있겠지?